KBS 대전 라디오 특집 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19 보고서 그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활동가 김선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재난 상황은 일상을 지배해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감염이라는 위기는 공포와 이기심을 낳았고 갈등을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 돌봄 서비스 노동자, 사회복지 종사자, 급식 노동자, 환경미화 종사자. 우리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감염의 위험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모든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준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활 양식이 비대면, 비접촉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배달과 배송 업무는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배달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는데요. 라이더라는 새로운 직종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시간 관리가 자유롭다는 이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산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라이더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출혈적인 경쟁과 중간 착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 서비스에 지원해서 배달 노동을 경험하고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배달을 시작해볼까? 라이더스 앱에 접속 후 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원하는 시간에 운행 시작을 누르면 바로 시작! 배달하기 전에 목적지를 지도로 확인하고 출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니 서류 절차가 끝났고요. 서류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은 3일. 그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아닌 배송대행 서비스 계약서입니다. 배달을 위해 헬멧과 전용 가방을 준비하고요. 실제 배달을 위해 거리 위로 나가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배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선택해서 이제 배달을 하러 등록을 했고요. 이 어플에 배달 요청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해 보니 기다림의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마침내 뜬 주문을 승낙하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라이더들과 경쟁을 해서 재빨리 주문 내역을 잡아야 하거든요. 기다림도 만만치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공원 주변엔 처음 일을 시작하는 듯한 이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충만 기치죠. 저기 775만.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바로 사라졌습니다. 요청이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다른 라이더에게 이제 배차가 됐다고 합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기다리고. 드디어 배달권을 잡아 식당으로 이동해 물건을 받고 배달 업무에 나섰습니다. 돈가스 5개를 넘겨받고 달려야 됩니다. 상당히 묵직한데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달을 시작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주문한 지 몇 분 되었는지, 정해진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빨간색 글씨로 초과 시간이 뜹니다. 상당한 심적 압박이었습니다. 자전거에 몰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거 저는 자전거였지만 곁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보니 왜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좁은 골목을 지날 때면 어디선가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을지 아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걱정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지 얼마 안 돼갔거든요. 그러세요? 네. 한지 얼마나 네. 되셨어요? 이제 한 10일? 이제 얼마 안 되셨구나. 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거 뭐 혹시나 사고의 위험이죠. 사고의 위험. 아무리 조심히 탄다 그래도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거 걱정이지. 늘 불안감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데는 사고의 위험성도 그렇지만 더 정확히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리 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큰 부담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종합보험 대신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에 대한 치료나 자차 수리는 엄두를 낼 수도 없게 됩니다. 만 30세가 안 되면 유상보험, 이게 배달 보험을 넣으려면 한 3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어차피 부담이죠. 거의 오토바이 한 대 값이다 보니까 보험을 넣으려면 만 30세가 넘어도 한 200에서 250만 원 그 정도는 드니까 1년을 들려면 오토바이 값보다 많이 나가죠. 그게 더 많이 나가요? 네. 가격을 싸게 주고서는 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보험을 들면은 가격이 높아지죠. 이거 할 때 이제 유상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으려니까 그래도 1년에 보니까 45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만 넣고 타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어리면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죠. 예. 막 몇백, 뭐 7, 800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7, 800이요? 예, 엄두 좋지 않다는 거예요. 20대 초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분들은 너무 부담이 돼서 보험을 아예 안 드는 그렇죠.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드는 못 거죠. 못 드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배달 업무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수입에도 관심이 많았죠. 플랫폼 노동의 현실과 한계보다는 수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온라인상에서도 무용담처럼 얘기들이 떠돌았는데 제가 직접 1.5km의 거리 이상을 자전거로 배달해서 얻은 수익은 3,600원이었습니다.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홍보로 배달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보험료와 기름값, 산재보험 등을 제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44,400원인데요. 근데 선결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저는 방금 배달비 3,600원을 벌었습니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5월 29일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 법적,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거든요.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동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업무를 할 때 또 모든 결정을 할 때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업무 지시를 하는데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회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는 노동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요. 코로나가 확대시킨 플랫폼 산업 시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영역인 만큼 함께 고민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 첫걸음은 이들을 노동자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배송 물량,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나, 둘 쓰러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과로사 사례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혁신적인 배송 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은 매우 좋아졌지만 필수 노동자였던 택배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코로나는 고질적인 내부 구조 문제에 과중한 업무까지 더하며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물량도 줄어든 요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우체국 택배의 양성민 기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시오. 그래서 먼저 갔다 중에 선배님. 가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업무량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는데요. 택배 쪽 물량이 이제 갑자기 급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일시적으로 좀 강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에 실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탑 위에다가 테이핑 해가지고 500개 가져왔는데 하루에 다 끝낼 수나 있을까 걱정도 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최근에는 물량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예전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과로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물량이 줄어든 게 반가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고용 불안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아까 또 인력을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악화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확충돼서 늘어있는 상태에서 물량은 줄고.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인원을 확충했는데 물량이 줄어드니 수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확충해가지고 오히려 과로사로 내몰리는 현실이 되면 지금은 또 빠지는 상황이 빠지면서 또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수입에도요.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코로나와 함께 쫙 성장했는데 노동 보호가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거든요. 현장에서 저희가 출근을 해서 근무할 때 아직도 그 2년 계약이라는 문제점은 2년 계약할 때마다 저희한테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들어와요. 저희는 이제 당장 생활고로 또 이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요. 사회적 합의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합의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하고 분류 작업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문도 내놨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조항은 만들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거나 한다면 우리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걱정 안 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도 마음 놓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같이 좀 대화해서 서로 문제 없고 좀 과로사 없고 좀 잘 웃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성민 기사는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다는 당연한 말을 남긴 채 다음 배송 업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제 또 배송 구역으로 가서 열심히 또 뛰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일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 양성민 씨에게는 코로나는 과로사였습니다. 과로사 소식을 접할 때면 노동자들은 다음엔 또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한다는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 한 분은 바지를 걷어 몸에 난 상처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뭇거뭇한 흉터는 물건을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급한 마음에 움직이다 넘어져 다친 흔적들이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배송 노동자들의 말처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가 이들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택배 노동자의 위태로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노동자들은 코로나 기간 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닭장 사무실, 저임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혹시 어떤 직업군인지 예상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위험했지만 밀집, 밀접, 밀폐, 대표적인 산밀의 고위험 노동 환경으로 알려진 콜센터 노동자들은 연이은 집단 감염으로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콜센터 노동자들은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감염 위험에 대해 호소했는데요. 콜센터 내에서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지 현재 지역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 한 분과 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인터뷰가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에 적게는 7, 8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말이라든지 공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또 닭장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0여 명이 한 층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환경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건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 방역인 마스크조차 과분한 얘기입니다. 30% 이상 업무가 늘어났어요. 가장 먼저는 고객님들이 말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거 계속 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도 그걸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계속 쓰고 하라고는 권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출근 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별도의 사물함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휴대폰을 그 건물대 앞에 제출을 하고 업무를 시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오전에 휴대폰을 내면 2시간 넘게 전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누가 아프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연락을 전혀 그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녀에 대한 학교에서 연락이나 유치원에서 연락 오는 거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고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이 누군가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도 모르고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락이 닿지 않는 당사자 때문에 가족이 보이스피싱 위험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본인 자리에 자리를 비웠다, 이석중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야 된다면서요? 각각 개인의 그 팀마다 이제 명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석증은 팻말을 걸고 이 팻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게끔 이렇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럼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까? 그렇게 순서 보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 화장실을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갈 수는 있지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화장실 가는 걸? 너무 급한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콜타임이나 콜수 같은 게 이제 실적이 표시가 되다 보니 예. 콜센터 상담원은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원청은 근로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책임이 없죠. 하청업체들은 근로환경 개선은커녕 실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개인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앞사람이 가게 되면 그 저희가 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노동 환경이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ALS 연결하면 번호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뵙고 또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그냥 코로나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더 달라진 게 있다, 뭐 더 좋아진 것 같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아직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휴대전화 사용은 할 수 있게 됐을까요? 화장실은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됐을까요? 질문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그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보안이라는 회사의 요구로 인해서 상담사분들이 그 자기 휴대폰 카메라에 출근을 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퇴근하면 그걸 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 스티커 비용이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급여에서 제외하고. 그걸 제외했다고요? 네네, 제외하고 임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보도 이후 현장에서 이 부분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고객들의 정보, 보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리는 스티커 가격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콜센터 지침이라는 걸 마련해서 1시간에 5분, 2시간에 15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의 콜센터는 아직까지도 그 지침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대부분은 없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울 만큼 실적을 계속해서 쪼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이고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급여가 훨씬 더 삭감되는 상황으로만 가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더운 날에 컴퓨터가 그렇게 많아서 저희는 조금만 있어도 엄청 더 덥거든요. 컴퓨터 열기도 있고 모니터도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열기가 엄청난데도 에어컨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이 돼서 저희 상담사 전체로 봤을 때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고 회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에어컨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어컨 무슨 얘기예요? 이제 켜는 것까지 자 그거를 해서 못 켜게 하는 거죠. 지금 상담원들이 관리자들이 이제 늦게 업무하지만 일찍 와서 이제 뭐 본인들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일찍도 오는데 공간이 넓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많이 있어도 온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업무 시작 전에 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온도를 낮춰놓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심지어 9시부터 근무인데 8시 55분에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틀어놨는데 관리자가 오자마자 그걸 도로 끄더라고요. 아니 그 뭐 명분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 관리 때문에. 시설 관리요? 예, 에어컨 고장 날까 봐 겁나나 봐요. 저희도 이제 명분이 너무 터무니없고 어제는 이제 너무 늦게 틀다 보니까 더운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도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만 어쩐 일인지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고용 불안이 원인인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콜센터의 일부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콜센터 고용 구조는 간접 고용이 확대되며 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콜봇이 AI가 직접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내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 저희 부서 중에는 60%를 AI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담사들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요. 더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콜봇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콜 하는 건 어떻게 나중에 바뀔 거다라는 안내가 전혀 없이 파리 목숨처럼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용역회사 2곳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역의 상담사 300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근무가 없다. 본인이 이 업무를 못할 수 있으니 직장 폐쇄로 등록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지역에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근무하시는 아웃바운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상담사들에게 알려주고 저희 노동자들도 그것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용역 계약만 해서 우리는 너희와 계약한 게 아니라 용역 회사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콜센터 노동자 이현주 씨에게 코로나는 고용 불안입니다. 노동자들은 콜센터 집단 감염을 예고된 참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코로나 재확산 혹은 그 이후에 또 어떤 감염병이 찾아와도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찾아간 현장에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노동 현장의 문제점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이들도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진 문화예술인들은 아예 무대에 설 기회를 잃으면서 월 수입이 0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힘에 부친 시간들인데요.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역 예술인들을 공연 연습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이거 제가 빨래 같이 널어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네네. 빨래를 넣을 땐 이렇게 탁 털어서 넣으려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노래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하지 마. 그냥 아줌마한테 하는 건데. 아주머니 혹시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그럼 되죠. 예, 좋지요. 그게 어떤 곡이에요? 연극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연극계에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무대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대면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배우들에겐 코로나 기간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연극이란 거는 직접 찾아와서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메리트가 있던 장르였는데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감정들하고 공기들이 그 영상으로 안 담겨지는데 어떻게 온라인이 가능할까? 잘 담겨질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작품이 없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제 배우로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약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계속 기다리기도 뭐하고 막연해지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지치는 감이 기약도 없이 언제 다시 올릴 수 있나 라는 막연한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건 기약 없는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배우들 대부분 코로나 기간 배달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공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생활 수단인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불안했어요. 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 직업 역량 관련 재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임금이나 소득에 관한 설문에서 연극, 뮤지컬 배우의 97.1%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년 넘게 공연과 행사가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무대 뒤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출과 기획, 조명과 무대, 특수효과 등 무대와 행사를 만들어 온 공연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가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인 신나고 흥겨운 축제 현장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대전 공연문화산업의 선순을 위한 호소문.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활력을 위해 밤새 일하고 현장에서는 누군가를 빛내기 위해 마이크를 잡기도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짧게는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이 산업을 읽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몇 년마다 찾아오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 때마다 기약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우리는 직장을 잃었다였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2019년 대비 95%의 손실, 매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출을 비교해 보니 75%의 매출 손실이 있었고요. 다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대출로 근근히 버티기도 하고 이마저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종사자들은 본업을 그만둔 이들도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상을 계속 보내시면서 누구보다 더 무대를 그리워하고 공연을 그리워하고 현장을 그리워하는 저희들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고 꽃피는 그 날이 와서 무대에서 반갑게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슬슬 공연 문화계도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죠. 영화관에는 어느덧 1000만 관객이 돌아왔고 수도권의 대공연장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개막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공연문화예술계는 그 바람대로 관객들과 무대에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있을까요? 대전 소극장협회 이인복 씨는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활기는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그 대전 시장 그 티켓 매출 규모를 보면 40억 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침체를 겪어온 지역 공연계가 그래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연장에 관객이 몰릴 뿐 소극장의 회복세는 더디다는 것이 우리 지역 연극계가 전하는 현실입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공연장, 대극장 이렇게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계속 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좀 근사하게 한 80~90%까지는 지금 회복이 된 듯 하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그 위험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와 전기료 등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 이제 소극장에서는 음향 조명 등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많이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또 얼마나 오를지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게 되게 지금 있고 또 무대를 제작할 때 이제 목재를 많이 쓰는데 이제 목재값이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한 30~4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무대 제작비라든지 또 뭐 의상 제작 또는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용달 비용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제작비가 거의 기존 비용에서 한 30~40% 이상은 상승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티켓값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값을 올리자니 그나마 있는 관객을 놓치겠고 지금을 유지하자니 배우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소극장 관람료가 한 5만 원 정도는 가야 돼요. 과연 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소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들이 많이 있을까? 오히려 저는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건 오히려 소극장이 더 어려워지는 길로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과학도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과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극, 무용, 음악 같은 이제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입니다. 물론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전국 최초로 청소년 공연 관람료 지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1인당 이제 2만 원씩 1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관람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어떤 기본 관람권이라는 게 생겨서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시민까지 확대해서 예술 소비 시장을 좀 키우자는 정책을 좀 펼치고 싶거든요. 민간 소극장이라는 거는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의 이제 매개 공간이면서도 지역의 이제 문화 자산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의 이제 플랫폼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연극인 이인복 씨가 경험한 코로나는 예술의 부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술은 가장 먼저 외면받습니다. 자칫 사치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술은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전하고 싶은 목소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은 또 다른 직종, 방과 후 강사들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며 정규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그 외 교육과 돌봄 역할을 해오던 방과 후 수업은 수업 일수와 수강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강사들은 강제적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한 환불은 모두 강사들의 몫입니다. 당초 계약 기간의 강의료는커녕 수업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던 지난해 여름 이진욱 강사는 방과 후 강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풍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전, 세종, 충남도 갑작스럽게 이제 수업이 중단돼서 수업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 뭐 작년부터 거의 저희 동료 강사들도 거의 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좀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계속해서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학기엔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려나 기대감을 갖다가도 학교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에 수업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으로 지나온 날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이 교육청과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강사가 뭐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수업 뭐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모든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나 국가가 강사들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기만 한 거죠. 전국 방과 후 강사 노조가 발표한 피해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강사의 월 평균 수입은 216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12만 9천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수입이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건데요. 심지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월 소득이 0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을 그만둔 강사도 많고요. 대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 강사 이한별 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수업이 많으면 보통 10시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예술 강사 수업도 하고 이 위에도 방과 후 수업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학교 수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수입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요. 뭐 예술 강사를 아예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다던가 어떤 한도는 뭐 차나 집을 다 팔았는데도 네,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한별 씨를 포함해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지난 날들은 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예 통째로 쉬게 되면서 수입이 0원을 기록한 때도 있었거든요. 이후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나마 강의를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예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정기적인 출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술 강사 이한별 씨를 만나기 위해 수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본 속도 3박자야. 한 박자라고 생각해. 시작. 오랜만에 진행된 대면 수업에 강사도 학생들도 한껏 분위기가 상기돼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국악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강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출강을 하고 있지만 좀 적은 시수를 수업을 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좀 확대됐다라는 거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여의 기간을 돌아보면 수업 방식도 수입도 참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2020년은 1년을 쉬었거든요. 1년 동안 아예.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론이면 무슨 비대면이 그래도 좀 원활했었던 것 같은데 실기로 하게 되면 저는 가야금을 가르치면 가야금을 아이들한테 이제 카메라를 보여주면 거꾸로 된다던가 아니면 음을 조율을 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서 뭐 음이 뒤죽박죽인데도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편집이나 또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이면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비대면 수업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생계 지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한 달에 뭐 60만 원을 벌 거다라는 이런 계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업을 한 만큼 이제 수당을 받으시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네,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방과 후도 그렇고 예술 강사도 그렇고 당연히 수업을 한 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절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학교 일정상 이날 뭐 개교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뭐 수업 안 하겠습니다를 미리 1년치를 조율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갑자기 막 한 달 쉬거나 6개월 쉬거나 이러니까 그런 수당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용 형태가 된 게 아니라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아주 맞아요. 취약한 구조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특수 고용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술 강사는 문체부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데 예술 강사는 이거에 해당이 안 됐어요. 고용보험이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이 아예 안 돼서 지금까지 뭐 6차, 7차, 8차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탄 적이 없죠. 예술 강사는 수업을 한 달에 하루 나가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 낮아도 고용보험 때문에 특고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방과 후 선생님들도
방과 후에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서 뭐 알바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이 안 돼요. 고용보험이 오히려 사회 안전망이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지원금이 안 나오는 현실.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도움 받은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고용보험이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실업급여라는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고용보험이 없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보상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한별 강사는 특구 프리랜서와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평균 급여가 96만 원이에요. 96만 원? 네. 예술 강사로서의.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국악 강사가 그나마 좀 시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기 때문에 96만 원이지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이런 강사분들은 한 달에서 50만 원도 안 벌 때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